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13강의 두 번째 강의 동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으로 가셔야겠네요. 오늘 해야 될 부분은 공공부문 비용 편익 분석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전 시간까지 배웠던 거는 어떤 투자이든 간에 앞에 1에서 3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루는 행정학 공공부문에서 다루는 투자에는 어떠한 부분이 민간 부분과 다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비용 편익 비용 분석인데, 편익이라는 부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공익과 사익의 차이하고 비슷합니다. 공익과 사익은 상당히 다릅니다. 사익은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반면에 공익은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익은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을 적용하면 되지만, 공익에 대한 거는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익은 투자하는 개인에게 돌아오는 수익에만 관심이 있어서 시장 이자율을 적용하면 되는데 반해서, 공익은 우리 저번에 배운 외부 효과를 포함해서 환경 가치, 또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익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적 이익을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는 시장 이자율이 아니라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공적 비용과 사적 비용은 서로 다릅니다. 사적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만 포함하면 되지만, 공적 비용은 환경 오염 등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플러스 알파의 비용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부분의 편익 비용 도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투자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민간 투자는 투자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을 상회하면, 이거보다 높으면, 투자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이 사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지만, 공적 투자에서는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요 시장 이자율보다 더 낮더라도, 수익성이 좀 더 떨어진다 할지라도 공적인 측면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의 비용 편익 분석은 편익, 비용, 또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특징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영어로 살펴보면은 퍼블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프라이빗,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공공부문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이런 사업들은 커요. 그런데 비해서 개인이 하는 건 작아요. 물론 삼성전자 이런 데 가는 건 이것도 큽니다. 대기업이 하는 건. 그러나 평균 수준을 비교하는 거예요. 퍼블릭에서 하는 거는 50에서 30년, 30에서 50년까지 걸리는 긴 기간의 사업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민간 부분에서는 좀 짧고요. 그리고 퍼블릭의 영역에서는 프로핏, 이윤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프라이빗 영역에서는 프로핏이 제일 중요해요. 이윤 극대화니까요. 돈은 어떻게 조달하느냐? 공공부문에서는 세금과 사용자 요금, 피라고 그래요. 빌리는 돈, 채권, 빌리는 돈으로 하고, 민간 부분에서는 주식, 채권, 요거는 차입금 이런 걸 통해서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부문의 투자 수익률 또는 이자율은 낮은 반면에 프라이빗 영역은 높고, 공공부문에서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정책, 지역 균형 발전, 소득 분배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되는 데 비해서 프라이빗은 only profit, 즉 뭐만 하면 돼요? 이윤 극대화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퍼블릭 영역에서는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는, 우리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이런 측면이 많은 데 비해서 프라이빗 영역에서는 합리적으로 계산기가 두드려져서 나오는 대로 오너가
오너가 결정을 하게 돼 있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등장하는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시장 이자율, 시장에서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면 1년 이자율이 2%다. 그러면 100만 원 맡기면 연말에 102만 원이 되는 거죠. 그거를 시장 이자율이라고 그래요. 그에 비해서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사업에 적용할 때, 공공사업을 수행할 때는 상대적으로 이것이 민간 부분보다 이익이 적게 날지라도 좀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요양원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익이 시장보다 덜 나더라도 좀 투자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 적용되는 할인율, 이거는 좀 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하자. 그리고 그의 이름을 Social Rate of Discount,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한 것이죠. 영어로는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를 디스카운트 하는 것이죠. 여기는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R selection, K select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진화론에서 나오는 건데요. Developing country, 즉 그 개발도상 국가들에게는 위험이 이만큼 수익률이 높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위험이 크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R selection을 하고 developed country, developed nation, 이거 선진국을 developed, 여기는 수익률이 낮고 그만큼 위험도 딱 낮다는 거예요. 안정적이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K selection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동물들이 어떻게든 생존해야 되는데 저 밑에 있는 하등 동물일수록 새끼를 많이 낳아요. 왜냐하면 많이 잡혀 먹으니까. 많이 낳고 빨리 부화를 해야 되고 빨리빨리 해서 생존하고자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R selection이라고 하고, 고등동물일수록 인간도 뱃속에서 10개월을 지내고 아이를 낳고, 그렇죠? 똘똘한 한 명 한 명을 길러내려고 하죠. 그런 셀렉션을 K 셀렉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진국은 K 셀렉션을 하고 후진국은 뭐 R 셀렉션을 한다고 이렇게 여기서 유니버시티 오브 캠브리지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뭐 저는 이거를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찬성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화론에 나오는 R 셀렉션, K 셀렉션 이런 개념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 부분에서는 어떤 가치를 돈으로 따져야 되는데, 돈으로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것인가, 이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것들의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은 시장 가격 보면 알아요. 편의점 가면 다 가격표 나오고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면 딱 찍어보면 얼마인지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생명, 환경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생명도 사실은 생명보험사들에 가면은 생명의 가치를 사람마다 다 매겨놨어요. 얘는 얼마짜리, 얘는 얼마짜리, 얼마.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산과 강이 보이는 아파트. 그렇죠? 이 7층에서는 예를 들면 산이 보이는데 2층에서는 산이 안 보여요. 그러면 7층과 2층은 당연히 가격 차이가 나죠. 그걸 환경 가치라고, 조망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은 숲세권이라고 해요. 숲으로 가까이 향할 수 있는 구지역은 또 가격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격 차이가 얼마큼 나느냐, 소위 그 환경의 가치, 생명의 가치가 정확하게 얼마냐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방법들을 학자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냥 시장 가격 보고 나타나면 되니까 마켓 밸류에이션을 심플하게 가면 돼요. 그러나 non-market valuation,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아파트 가격 보면은 야,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7층은 10억 원인데 1, 2층은 10억 원인데 7억 원밖에 안 하더라. 그러면 환경을 볼 수 있는 가치라고 하는 거는 한 3억 원 정도가 가치로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revealed
preference, 현시된 선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현시 선호 이론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알 수 없을 때는 만약에 너가 저렇게 산이 보이고 강이 보이는 집이 있고 여기는 밑에 층은 안 보인다고 그랬어. 너 얼마 더 낼래? 하고 설문조사를 해요. 질문을 해서 그러면 얼마 더 내겠습니다. 이거는 stated preference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조건부 가치법이라고 불러요. 가지고 여기는 hedonic pricing, 여기는 contingent valuation.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귀가 두 개 있는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만 굳이 이걸 다 꼼꼼히 이해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할 때 더 공부하시고 하여튼 이런 방법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시 선호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revealed, 나타낸 선호라는 거예요. 즉 아까 아파트를 볼 때 10층은 산이 보이고 강이 보이는데 1층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10층은 10억 원인데 1층은 7억 원밖에 안 해요. 아파트가. 그러면 강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가 3억 원 정도 나타났잖아요. revealed. 그렇게 나타난 대로 그 가격을 따지는 거죠. 가치를 따지는 걸 현시 선호 이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현시 선호 이론을 반영한 게 이것을 반영한 것이 헤도닉 가격 모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환경재 따질 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층과 1층 사이에 환경 차이 때문에 한 3억 원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환경의 가치를 3억 원 정도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들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운데 가격 차이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헤도닉 프라이싱. 그래서 전망 좋은 집이 얼마나 더 비싼가? 이거는 조망권의 가치라고 해요. 숲으로 향하는 집이 얼마나 더 비싼가? 따져보면 거기로부터 가격 차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시장에서 바로 그게 거래되는 가격은 아니지만 그 실제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의 차이를 통해서 가격 차이를 도출하는 것, 이거를 헤도닉 프라이스 모델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가치법이라고 하는 거는 willingness to pay라고 해가지고 나는 얼마 낼래?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안 돼요. 상상 속에 지금 일을 하려고 해요. 상상 속에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너는 얼마 낼래?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그래 나는 그거 한다고 그러면 100만 원 내지 그 정도의 의미 있는 일이면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알아내는 거죠. 이거는 willingness to pay. 그래서 조건부 가치법을 통해서 그 가치를 따져보는 거죠. 여기 보면은 안토니와 최도와 프리와 존이 각각 낸다고 하는 돈이 다 달라요. 이걸 좀 평균해 보면 이거에 대한 이러한 공공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지불 의사가 얼마 정도 되지 이 정도 가치로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사업을 하는데 이걸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돈의 가치 원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이러한 학술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비 타당성 제도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비용 편익 분석을 공공사업에 적용할 때 항상 투자 타당성은 미리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이에요. 예비. 시작하기 전에 미리 preliminary 미리 타당성을 점검해 보는 제도를 예비 타당성 제도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 대규모 재정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이것이 타당한 사업인지를 검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 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중기 재정 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 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 타당성 분석을 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 국가가 대행하는 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보조하는 사업, 민간 투자 사업, 정부 재정 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도로, 철도와 같이 여러 계획이 함께 있을 때는 일괄 모든 걸 합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해서 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와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먼저 이 사업이 뭐냐? 한번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운 경제성 분석, 즉 비용 편익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 타당한가? 요 따지러 여기까지가 비용 편익 분석이요. 그 다음에 회계적으로 회계사들이 실제 어떤 사회적인 이런 경제성까지 안 들어가 사회적 가치를 빼고 그냥 인풋 아웃풋만 순수하게 따지는 걸 재무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 따져가지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나오는지 그것만 따져보는 거는 재무성 분석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분석을 하고 정책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다른 측면에서 해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서로 합의가 된 건지 정책의 일관성, 추진 의사가 있는지 어떤 위협이 있는지 이런 것들 포함하는 것을 정책적 분석이라 경제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업 수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항목들 정책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지역균형 발전 분석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역균형상의 불균형을 유발하는지 아니면 균형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따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업이 가져오는 지역 낙후도, 지역경제 파급 효과 이런 것들도 함께 복합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예비 타당성 분석이다. 여기에 AHP 기법이라고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한테는 어려운데 그 다기준 분석법의 하나로서 계층화 분석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얼마나 더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걸 AHP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 기법도 활용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큰 맥락만 이해하시고 한 귀로 흘려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 즉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좀 냉철하게 생각해서 투자를 결정하자. 이것이 예비 타당성 제도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도의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합리성의 기초에서 국가재정, 세금을 국민의 피를 걷어서 한 건데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고 또 함부로 돈을 쓰지 말고 좀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규모 사업, 옛날에 4대강이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사실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거. 지금 이 정부에서도 태양광 에너지 이런 것들 들어간 돈이 엄청 많거든요. 이것도 다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 밑에 나오는 것처럼 면제 사업들이 있어요. 면제 사업. 4대강 사업도 면제 사업에 넣었어요. 이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협력 사업도 김정은한테 퍼주는 돈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면제 사업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면제받는 거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그리고 편익을 추정할 때 너무 공익을 과대하게 추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무줄 편익이라고 하는데 쭉쭉 늘어나요. 땡기면 편익을
버블이라고 하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예비타당성 제도는 너무 경제성 위주의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정책적 분석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덜 반영되고 있다. 그런 것이고,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사업들은 누가 결정하느냐? 청와대와 기재부가 결정을 하게 돼요. 특히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결정을 해서 이번에 이제 예를 들면 부산시장 선거 때 가덕도에 공항을 만드는 사업이 통과됐는데 뭐 예비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타협이 되면 그냥 쑥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충청도 사람이 뭐하러 가덕도 공항 짓는데 세금을 내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거 활용할 수 있는 쓸 사람들이 거기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거기다 투자한단 말이죠. 그렇게 예비 타당성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제 제도를 통해서 또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청와대가 결정하면 기재부도 꼼짝 못하고 면제 사업에 넣던지 아니면은 대충 편익을 부풀려서 하든지 이래서 까라면 깐다고 이렇게 청와대가 추진하면 그냥 기재부도 추진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제도가 뭐예요?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역산의 원리라고 하는데 역으로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짜맞추기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거에 맞는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해 버리는 거죠. 편익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비용 편익 분석의 무용성 이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키 하틀러라는 사람의 말을 한번 읽고 끝나겠습니다. Now in business we do a cost-benefit analysis before we make policy changes. Washington should as well.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뭐래요?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물건 하나 살 때도 이 물건을 삼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이익이 얼마인지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따져가지고 이익이 더 커야 결정을 하잖아요. 사업을 할 때도 다 그런단 말이죠. 워싱턴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정부를 말해요. 미국 정부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를 하면서 이 국민의 세금으로 거친 돈을 제대로 쓰려고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렇게 제 13장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좀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또 받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